네, 예측 시즌을 맞아서 IMF 국제통화기금이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흥국의 디폴트 위험을 경고하면서 채권국에게 폭주 열차를 주문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준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먼저 어제 오늘 뉴욕 증시 보면 지금 경기 부양책 타결 여부에 굉장히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역시 그 펠로시가 제시한 그 시한이기 때문에 아마 그 경기 부양책 이렇게 합의 진전 여부에 따라서 많이 증시가 좌우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 캐스터분이 전해서 잘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사실 그 K라는 그런 쪽이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외신에서 좀 많이 그 접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 K자형 경기 회복, 뭐 K 뭐 이렇게 컬처, K 뭐 뮤직 같은 거 이런 거 관련해서 K자형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이 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그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시간으로 이렇게 2시 정도에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좀 오늘 방송 좀 해드려야겠다 하면서 주제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간으로 1시, 우리 시간으로 이제 2시 정도 되겠죠. 네. 이 정도의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가 경기 합의 기대감으로 한 350포인트 이상 올랐었거든요. 근데 장 마감에 역시 합의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전부 한 250포인트 반납하고 지금 네. 다우존스 지수가 110포인트 정도 이렇게 마감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종전의 재료로 본다면 그렇게 경기 부양책에 다를 만한 이런 그 주제가 아직까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주제로 이렇게 되는데요. 아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것은 누차에 말씀드리는 펠로시가 의장이 제시했던 마감 시한이다. 물론 본인 자신도 사실 이 시한에 대해서 이렇게 조건부를 걸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자체가 불확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극적 타결인데 타결은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타결을 안 하면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상태에서 민주당도 표심이 떨어지고 공화당도 표심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합의는 합니다. 근데 집행이 되느냐 하는 문제이죠. 누차 말씀드린 대로. 근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할수록 경기 부양책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이렇게 합의가 되면 마치 그냥 주가가 2차 랠리 이렇게 되는 식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한번 잘 주목해서 보면 경기 부양책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불확실해진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율 배발적인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 이게 합의가 안 되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경기 부양책 이렇게 이것이 타결되면 주가가 많이 스카이로켓인 것처럼 많이 올라갈 거를 이렇게 보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경기 부양책 규모가 적은 것이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경기 부양책은 옛날의 경기 부양책 아니거든요. 국민들한테 지원금 중대의 형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양면성을 갖고 있다. 코로나 수가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대선을 치르는 입장에서는 국민의 표심 생각해서 경제 규모가 크는 거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그 3조에서 2조 2천억 이렇게 내렸죠. 네. 2조 2천억 유지하죠. 근데 공화당이 사실은 맨 처음에 주장하지 않다가 1조 2천억 한번 보세요. 1조 2천억 그다음 1조 5천억 달러 1조 6천억 달러 1조 8천억 달러 오늘은 얼마 나왔습니까? 1조 9천억 달러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 한 2조 달러가 되지 않겠냐 하는 시각을 말씀드렸습니다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번 주 이제 2차 시한으로 남겨놨던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 문제가 타결되느냐. 그 이유는 이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합의는 됩니다. 근데 이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게 합의가 되면 주가는 스카이로켓팅. 그다음에 불발이 되면 그 프레시 크래시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다. 양면성을 갖고 있다. 호재와 악재의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대 축소, 과대 과소 이런 평가는 좀 이렇게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 동학개미들이 좀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유통시장의 거래보다는 IPO 쪽으로 이렇게 나중에 좀 이렇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이 경기부양책 가지고 미국의 증시 관련해서 과대 해석하고 그다음에 축소 해석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규모, 부양 규모가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환시장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없다가 지금 한 1조 9천억, 그리고 민주당보다 더 큰 규모이다 하는데요. 이것도 최선책은 아닙니다. 지금 상태 경기 부양책이 최선책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경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최선은 아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굉장히 지금 피치가 신용등급의 전망을 떨어뜨릴 만큼 아주 안 좋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부양책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최선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이면에서는 재정 적재 국가 채무가 미국도 이렇게 쉽지 않은 상태에서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폭지 열차다는 얘기입니다. 차선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금 상황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래서 이 폭지 열차라는 표현을 쓴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외환시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93 레벨대로 많이 떨어진 것이 그렇죠. 어제도 그 원달러 관심이죠. 환율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원달러 환율도 빠르면 어제 중으로 NDP 시장이 1141원 2원인데 네. 우리가 국제 간 자금 흐름 감안해서 1140원이 깨지겠다는 말씀들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1년 6개월 만에 1140원대 붕괴해서 지금 1139원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달러 투자라든가 국내 기업인들이 굉장히 문의 전화가 많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또 떨어짐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또 어제 위안 환율이 1달러당 6.2한대까지 환율이 하락하는, 그다음에 평가 절상되는 중국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오늘도 좀 더 이렇게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근데 단기적 큰 흐름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주가와 달리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외환 시장에서도 어제 달러 강세를 주장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네. 보면 이 환율이 1140원 붕괴되다 보니까 2016년 대선 당시에 외환 시장 모습이 재현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때 힐러리 클린턴이 이렇게 여론조사 이기니까, 민주당이 이기니까 달러 약세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대선 직전에 1,100원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달러 약세를 보이다가 옥토버 서프라이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에서 2016년 상황이 재현되지 않겠냐 하는데요. 이번에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 공화당과 달리 공화당 기조와 달리 달러 강세를 주장하지 않았던 시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6년 이렇게 상황과는 좀 재현될 가능성이, 어제 외환시장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내용들을 얘기했는데요. 그런 데는 2016년보다 가능성이 적다. 나중에 환율을 다시 한번 얘기할 때 이 문제를 좀 그때 상황과 비교해서 우리가 바이든이 당선되든 트럼프가 당선되든 동일한 현상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트럼프 자체는 달러 강세를 공화당 전통 기조로 주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2016년 상황과처럼 약세를 보이다가 힐러리 클린턴 약세를 보이다가 트럼프가 돼서 전통적인 공화당의 스트롱 달러 정책에 주장하는 것처럼 원달러니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은 좀 많이 가능성이 적지 않겠나 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뉴욕 증시 흐름을 보면은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좀 일희일비 주가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에 이렇게 경기 부양책에 집중을 하고 주목을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 미국을 비롯해 경기를 보는 시각이 불안해서이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도 사실은 에반스 시카고 총재라든가 네. 그다음에 컨들 린스 연준의 부의장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기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에반스 총재 같은 시카고 총재는 미국 경기 상당히 불안하다. 자, 지금 2분기 이후에 경기 회복되지만 이전에 한번 말씀대로 앞으로 경기가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스네이크형 경제. 그다음에 사실 컨더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상당히 좀 앞으로도 지속 가능성이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시각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경기 앞날에 대해서 예측 시즌을 맞으면서 네. 지금 보면 전부 예측되는 시각에 경기 그 예측 커브가 다 나오죠. 그래서 지금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수직 절벽형, 이게 이제 루비니 교수가 주장했죠. L자형, 장기 침체형, 산업화돼도 좀 오랫동안 침체 국면이 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갖고 회복된다. 네. 그리고 천천히 회복된다, 나이키형. 그다음에 지금 2분기 이후에 반등하지만 2분기에 이제 3분기 이후에 반등하지만 또 4분기에서부터는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서 불을 뗄 수 있는 통화정책, 재정정책 여력이 적으면 어떠냐, 경기가 다시 떨어진다 하는 W자형, 유럽에서 그 W자형 지금 나오죠. J자형,
어렵다가 반드시 뛴다는 러스트형, J자형, 그다음에 V자형,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수직 반등형, 뭐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왔죠. 근데 이달 들어서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또 한국경제신문에서 특집을 다루고 있습니다는 K자형 경기, 네. 그다음에 스네이크형 경기. 그래서 에반스 총재도 스네이크형 경제를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K자형 이런 nel슨단은 다 나왔습니다. 제가 이 거시경제학에서 경기 순환의 비즈니스 사이클에 미국의 MBL에서 경기 판단할 때 경기에 회복되는 모습 이런 걸 볼 때 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경기가 모든 형태가 나오는 것이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리도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 해설을 했고 그다음에 1997년에도 KBS라든가 이런 데 방송을 했습니다는 사실 이렇게 모든 예측 형태가 나온 것도 코로나 이후의 경기에서 하나의 특징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건 있습니다. 경영학은 K자형 경기 회복이다. 양극화는 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20대 80 법칙으로 해서 지난번에 12 법칙 얘기했고 S자형 커브 얘기했고 20대 80 승자 독식 얘기했지만 이런 쪽의 모습에서 K자형 경기 커브는 확실하다. 왜냐? 돈뿌린 정책이기 때문에. 돈뿌린 정책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있는 기업들은 더 몰려가는 정부의 이렇게 균등화 정책 여부와 관계없이 분배 정책 관계없이 있는 잘 되는 기업, 잘 되는 이렇게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집중하는 형태. 그만큼 금리가 싸고 돈이 크니까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없는 사람은 영끌 비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 저금리라든가 돈이 많은 것이 하나의 메리트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비통화 정책, 제로금리, 그다음에 마이너스 금리, 돈 푸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K자형 것처럼 위쪽으로 간 것은 이렇게 이게 반독적 기업에 해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있는 부유계층에 해당되는 거고 밑에 중산층이 깨져서 BOP 인구 피라미드의 바텀 오브 피라미드에서 BOP 계층들은 아주 두터워지는 이런 K자형 경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K자형 경기는 양극화를 하기 때문에 이 최고 통수권자라든가 경제정책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구조거든요. 우리가 경제학의 큰 구조에서 보면 성장이냐 분배냐 이런 이 효율성이냐 아니면 공정성이냐 이런 거 할 때 경제학의 가장 어떤 거를 관점이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그런 것을 배태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걸 트레이드업 관계에 배치시키기 때문에 이 비전통적 정책 시청자 여러분 금리가 돈의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로 준다든가 돈을 왕창 푼다든가 이거는 사실 한시적인 비상대책 성격을 갖고 있다. 왜냐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질적으로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길게 보면은 2008년, 2009년 돈 풀어댔던 것도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코로나 사태에서 무제한 공급하겠다 하다 보니까 있는 데는 잘 되고 없는 데는 떨어지는 이런 구조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득 계층별도 그렇고 한 가정 내부에서 그렇다. 나중에 개수비 곡선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는 그런 쪽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지금의 코로나의 경기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K자형 경기 회복이다. 비즈니스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형태지만 코로나의 경기에서 질적인 측면에서 양극화 이런 문제로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극화를 뜻하는 K자형 경기 커브가 여러 가지로 작용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 대상을 세계 국가로 확대를 해본다면 어떻게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국경 자체는 없어졌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증강현 시대에서 오프라인상엔 국경이 있다 하고 나라가 있지만 온라인상, 모바일상에서는 뭐 시청자 여러분 뭐 생타임으로 미국의 얘기 사실 한국에 전해지는 이런 시각이 지금 돼서 시청자 여러분 아침에 새벽 방송에 이렇게 되면 사실은 과거에는 국경이 있을 때 국가 간 구별해서 보면 1인당 GDP대로 $10,000 이하 후진국, $10,000, $30,000 중진국, $30,000에서 이렇게 선진국으로 분류했죠. 그리고 이것을 좀 뭉뚱그려서 이렇게 후진국과 이렇게 중진국을 신흥국이라 분류했었고, 그다음 이머징 마켓이다. 그래서 이제 $30,000 이상을 선진국으로 해서 선진국과 신흥국이 되는데요. 요즘에 이게 구별이 없습니다. 선진국 내에서 차별화, 그 다음에 신흥국에서 차별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K자형, 잘 되는 국가와 잘 되는 계층, 잘 되는 기업을 영토화하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네트워크라고 해서
미국에서 보면 신경제협력 네트워크라는 구성이 있죠. 네. 그래서 잘 되는 것만 같이 가자. 가치를 가져가는 것을 하자는 이런 형태에서 최근에는 황경제권, FAANG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죠? 잘 되는 기업이죠. 미국의 네. 반도적 기업에 국가 권력까지 이렇게 뛰어넘을 정도로. 그래서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도 이거 민간 기업에서 발행하면 중앙은행의 사실 법정 화폐에 대한 독점권, 국가 국조를 위협하지 않는 이게 반대한 것도 바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빵 경제권이라든가 억만장자 경제권 이런 것이 나온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전부 국경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투자 방식에서 많이 차이점이 있죠. 투자 방식에서. 그래서 그것을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방식에서도 우리가 좀 해외 종목 투자 많이 하시죠. 어떤지 교보증권이라든가 GBK 뭐 부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GBK 용어 이렇게 할 때 각국의 삼성전자 사라. 뭐 잘 되는 기업만 잘 되는 건 각국의 삼성전자에서 우리 그 증권사의 이렇게 회장께서도 이렇게 각국의 삼성전자만 사면 된다. 어렵지 않다. 삼성전자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죠? 이렇게 해서 그동안 2017년 이후에 빵주라든가 마거처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에 해당되는 업종들을 샀으면 개장이 돈 벌었죠. 그렇죠. 이게 K장 경기에서 잘 되는 건 잘 되니까. 그다음에 금융상품에서도 우리가 오늘 박고은 캐스터께서도 새벽 방송에 에너지와 관련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테마형 ETF 상품에 대해 집중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테마형 ETF 상품을 좀 많이 좀 주목하라. 종목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정부의 그 시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품이 BBIG ETF 상품도 초기에 이제 이게 발매 직전에도 한번 방송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건 정부의 시책에 적극하면서 지금처럼 대표 기업 중심으로 가는 이런 체제에서 보면 그 압축하는 형태 이런 것은 종목 투자에 그 부담이 있다면 상당히 좀 이런 테마형 이렇게 상품들을 또 우리 박홍 교수께서도 지금 BOA의 에너지 테마형 같은 거 그리고 최근 들어선 ESG 이렇게 그 environment, social value 그다음에 governance 같은 ESG 이런 게 전부 테마 바이든 시대에는 굉장히 이제 부각될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이런 ESG 같은 이런 테마형 그 ETF 상품 같은 거 이런 걸 좀 이렇게 압축해서 내면 이게 바이든 시대에서는 좀 주목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에 돈을 몰리는 이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양극화되던가 사고가 많죠. 밑에 있는 사람들 사고가 많죠. 네.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뭔가 취약하니까 사고가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금융사고가 많고 미국도 사기, 공매도, 콜옵션, 나쁜 짓 가면 흉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할 때 지금처럼 돈이 많을 때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금융사고 나면 작년에 독일 국채 DLS 이런 문제 이렇게 보면 원금 자체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올해도 뭐 그런 게 판매 중단 뭐 이렇게 그다음에 라임과 그다음에 옵티머스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초창기에 굉장히 깨끗한 이미지를 줬던 게 뭡니까? 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지키지 못해서 지금 적폐청산 그리고 어제도 뒤늦은 감이 있지만 금감원에서 라임과 같은 등록 취소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데요. 이 사고가 많이 낸 증권사와 거래하는 것을 내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피해야죠. 그다음에 저는 이 문제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가의 그 재산을 기금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는 각종 뭐 기획재정부라든가 노동부라든가 그다음에 중소기업부라든가 이런데 국내 자산을 운영하는 이런 그 공공기금을 운영할 때 금융사고를 저지른 증권사라든가 이런 데에 그 운영 주체로서 선정하는 건 저는 그 대통령께서도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 공공기금에 지금의 라인과 그다음에 옵티머스 관련된 사고를 낸 증권사의 그 선정은 현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앞으로 옵티머스 사건이 이렇게 불거질 거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기금 자체 누구 좀 관련돼 있는 데 선정했어?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데는 배제시키는 이런 쪽이 K자형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보면 뭐든지 금융상품이든 종목이든 간에 K자형은 있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있는 기업들이 네. 그래서 주식의 공급에 있어서는 빵주라든가 마그가 삼성전자처럼 이런 것. 그다음에 주식을 수요하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프라이 디맨드가 맞을 때 프라이스가 형성되니까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 종목 투자는 각국의 삼성전자, 금융상품 대표기 압축형. 그리고 밑에 사람이 커지니까 금융사고 저지른 것은 기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상식에 의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지금의 사실은 K자형 양극화 현상에서 나오는 새로운 투자 행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 국가별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신흥국들이 곤혹을 지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잠비아의 달러 부채 만기일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네. 사실은 우리가 증시하는 입장에서는 페르스 의장이 제기했던 경기부채 시한 20일 이것보다도 네. 잠비아가 지금 달러 부채 만기가 30억 도라는 오늘이 사실 국제금융시장에 더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들어오는데요. 일단은 만기가 들어오는 물량이 한 35억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지금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제 1,139원이니까 한 3조 한 5천억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비아 이런 그 국가들이 이걸 갚지 못함에 따라서 일단 잠비아 정부는 채권국에 만기 부채 만기 유예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채권단도 사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유예 난색을 보이는 이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올해 전체적으로 신흥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초부터 신흥국의 국가부도 문제, 디폴트 문제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코로나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이슈가 될 겁니다. 왜냐? 2009년, 2010년 만기가 10년 된 것, 우리가 브라질 국채도 지금 이제 내년 1월서부터 만기가 집중적으로 돌아갑니다는 사실 동일한 형태죠. 그래서 신흥국들이 2009년, 2010년 제로금리가 될 때 있잖아요. 사실 그 돈 쓰기를 좋아하는 최고 통수권자 신흥국 입장에서는 사실 자금을 많이 땡겼었죠. 그것이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거죠. 이게 올해서부터 2025년까지 한 매년 4천억 정도가 만기가 들어온다. 네. 지금 이제 잠비아도 오늘 그 30억이 그런 각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를 빠지면서 외자가 많이 이탈되죠. 어제도 우리가 브라질에서 외자 이탈 문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뒤쪽 보겠습니다. IIF, 국제금융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올해 자금이 많이 빠진다. 뒤쪽 자막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뒤쪽 자막을 네, 다음 화면 통해서 살펴볼까요? 두 번째 자막. 수치를 가지고 나오니까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제가 말을 통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보다는 수치를 통해서 하는 게 더 네. 좋으니까. 자금 빠져나갔죠. 한 2천억. 그러니까 만기가 들어오는 속도도 달러 수요고 그다음에 사실 올해 자금 이탈도 2,160억 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아르헨티나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거에서 잠비아 이런 쪽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계속해서 디폴트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바로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월서부터는요. 우리 브라질 국채가 이렇게 빨리 가서는 11월부터 돌아오거든요. 내년 1월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각도에서 신흥국에 따라 부채가 만기가 집중적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잠비아 오늘 어떻게 되느냐 채권단이 유예했느냐 하는 네. 거에 사실 신흥국의 국가 부도 위기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되는 사실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오히려 미국의 경제 방책의 시한보다도 더 주목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신흥국들이 경비를 많이 지출하기 시작하면서 재정과 외화 사정이 동시에 악화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 네. IMF 재정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코로나의 경비가 무척 많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대공황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융위기라든가 2차 대전보다 더 많았다는 것은 시청자분은 아시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 만치가 두 가지가 문제가 발생하죠. 재정 어렵죠. 재정 사정 어렵죠. 그다음 의학회 10% 어렵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조달해야 되는데요. 자, 재정도 어렵고 외화도 어려면 조달해야 되는데요. 국제 귀차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 시장에는 신흥국별로도 가상금리 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자, 한국과 중국은 지금 미국보다도 우리 금융사들이 이렇게 캥거루 펀드라든가 이런 데서 발행하는 이런 주체를 보면 가상금리가 낮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지난 3월 달에 코로나 직후에 일부 이제 증권사를 경험하고 있는 금융사 회장께서 이렇게 기축통화뿐이 없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1,500원 간다 할 때 이 방송을 통해서는 미국이 돈을 왜 많이 푸는데 네. 왜 달러가 강세되느냐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집니다 하는. 근데 그때 당시에 기점으로 한다면 1,130원 이상으로 어떤 달러를 샀을 거고 그다음에 1285원서부터 밑으로 떠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해외에서 자금 조달했으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달러 산 사람은 환차선이 그만큼 많이 되는 거고 왜냐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1,140원.
그리고 3월 달, 4월 달 그때의 원달러 환율이 1280원 이때 사실 환율이 떨어진 걸 대비해서 해외에서 자금 조달하면 그 금리가 얼마나 쌉니까? 재료금리 마이너스니까 우리 가상금리도 떨어지고 있는 K방역 체제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때 자금을 조달해 놨으면 이렇게 굉장히 환차익을 느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환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어제 1140원 붕괴되니까 이 기업인들이 굉장히 문의 전화들이 많이 하는데요.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흥국들도 국제기차에서 한국과 중국 이런 데서는 선익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는 상태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K자형 아니면 양극화하시면서 다른 국가들은 뭐냐 주요 채권국에서 사실 그동안 했던 채권까지 채무까지 부채까지 회수할 정도로 국제기차에서 자금 조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왜 신흥국이 디폴트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자 그동안 갖고 있는 달러 부채 많아요. 만기가 집중 들어와요. 그다음에 올해에 외자 이탈 많이 돼요. 코로나 경비 때문에 재정사정 외화사정 어려워져요. 그다음에 국제 기체 시장 보면은 한국과 중국의 지역으로는 국제에서 기차오기가 발에서 달러 조달하기 어려워요. 디폴트 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오늘 경기부양책의 이렇게 시한인 이것보다도 오히려 잠비아의 달러 부채 만기 시한이 더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만기가 돌아오는 잠비아의 채무 상환 유예가 채권국이 거절을 할 경우에는 잠비아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잠비아 내가 만약에 달러 부채를 이렇게 10년 전에 줬던 이렇게 기체를 일으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굉장히 사고를 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굉장히 물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비아 인플레이를 보면 왜 채권국들이 복지 절차를 계속해서 만기 이렇게 해서 유예를 시켜달라 IMF라든가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하느냐? 아니 인플레이율이 30만 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당연스럽게 채권국들이 잠비아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리 복지 절차 달러 부채 만기 상환 유예를 이렇게 요청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채권국들이 이 유예를 하지 않겠다 하는 이렇게 소극적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채권국들이 있잖아요. 네. 유예는 안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제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에 빠진다. 아르헨티나 마찬가지로 시청자 여러분 6월달 아르헨티나 때 테크니컬 디폴트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채권 유예 연장 협상이 그때마다 지금까지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국가 보타고 없이 이렇게 지금 연명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경로를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동일한 경로로 갈 거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아르헨티나보다는 잠비아가 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리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율이 30만 %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은 사실 유예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아르헨티나보다는 타결될 가능성이 적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 문제는 어떤 쪽으로 가느냐 벌써부터 사실 우리가 이 당사자 간에 이 문제를 조정하지 않을 때는 제3자 조정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 마찬가지죠. 우리가 채권 채무자 간에 조정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민사재판을 통해서 법원이 나누는 거 마찬가지로 제3자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런던 클럽, 아르헨티나 이렇게 디폴트 게임 말씀드렸죠. 민간 채무는 런던 클럽에서 조정하고 파리 클럽은 공적 채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잠비아가 준 채무의 성격별로 민간성일 것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사실 런던 클럽에 가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이렇게 발행하는 것은 전부 공적 채무인데요. 잠비아는 공적 채무가 많습니다. 인플레가 30%가 되는 30만 %가 되는 상태에서 민간 사이드에서 자금 조달하는 게 저 빈곤국이기 때문에 고물가국이기 때문에 민간 자율적으로 자금 조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부존자를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자금 조달을 해왔기 때문에 전부 공적적이기 때문에 파리 클럽으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아르헨티나보다는 파리 클럽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잠비아의 경우에도 그렇고 국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국가 부도 가능성에 더욱더 몰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외채 상환 계수가 좀 많이 평가하죠. 네. 1997년에는 사실 IMF의 모리스 골든스타인이 위기 판단 지표가 가져오는데요. 지금은 이제 국가보다는 기업이 우선이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인베스트 뱅커들이 하니까 글로벌 인베스터들이 스트레스 지수와 함께 같이 하는 외채 상환 지수 가지고 얘기한다. 그 내용을 좀 잠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뒤늦게 늦게 출발해서 이거는 갖고 있는 외화 나누기 전부 경상적자 지출 요인이죠. 그 다음에 단기 차입 지출 요인이죠. 외자 회수 요건 이제
잠비와 관련해서 외제 회수 이게 전부 지출련 나누면 결국 보유해야 저 지출련 나누니까 상환 개수가 떨어질수록 이렇게 상환 능력이 이렇게 부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국은 뭐 지금 파탄이 되는 국가들, 아르헨티나, 터키, 남아공, 베네수엘라, 잠비아 이런 국가들은 뺐습니다. 그리고 준위험국은 멕시코,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인도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신흥국에서는 사실 한국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렇게 디폴트 위험, 이런 부도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마 2009년, 2010년, 만기 10년에서 자금 조달했던 문제, 이런 문제 관련해서 집중적인 이렇게 금융시장에 이렇게 관심사가 될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IMF 총재가 주요 채권국에게 폭주 열차를 주문하고 있다. 이 부분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폭주 열차는 사실 뭐 인터넷상에 클릭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미국도 재정 적자, 국가 채무 부담 속에 사실 그 경기 부양책 규모를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람직하지 않죠. 네. 근데 그것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불을 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IMF 입장에서도 자 지금 채무, 달러, 채권, 채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정하는 게 클리어하게 만기 때 조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채권이 만기가 들어올 때 상환을 연장시키면 상환을 이렇게 연장시켜주지 않으면 이게 신흥국 디폴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IMF의 총재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IMF에서 재원이 적기 때문에 디폴트 문제에서 세계 금융시장이 어려워지기 전에는 자 채권국한테 자 이 채권 만기가 들어오더라도 좀 연장시켜달라 이런 쪽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신흥국들이 이렇게 지금의 이런 문제를 봉착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으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요.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는 K장 양극화하고 저가 어려운 것은 이 양극화에서 소득 불균형이 되면 밑에 사람들은 어떠냐 코로나 사태에서 밑에 사람들은 가족 간이 분배되거든요. 가족도 심화가 되거든요. 가족도 분열이 되는 겁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도 근로 형태를 볼 때 가족도 빈민층인 가족도 이렇게 분해되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이제 개스비 곡선입니다. 네. 우리가 유명한 그 위대한 개스비 곡선 아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지인에게서 불평등가 높은 것은 저쪽 옥조로 갈수록 우주는 쳐서 불평등도가 높고요. 네. 그다음에 위에는 세도 간, 아버지와 아들 간의 소득 이렇게 불균등성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불균등이 커지면 가족 간 해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 가족이 해체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자 아무리 채권 채무가 그냥 클리어하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하여튼 자 채권 이렇게 채무 유예 좀 시켜주십시오 하는 상태에서 폭주 열차를 주문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ECB 라가르드 총재라든가 네. 그다음에 파월 의장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IMF의 게르구아 총재도 일제히 통화 정책에 그동안 퍼왔으니까 재정 정책에서 이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폭주 열차를 주문하는 것도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에 돈을 퍼부는 과정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 또 한 차례 경기적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코로나 사태가 빨리 경절되지 않으면 이후에는 또 다른 문제, 즉 또 다른 문제 이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금융사고 거래하는 기관과 이렇게 내 돈을 지켜서 하지 마라. 그다음에 국가의 공공기업은 금융사고는 이런 것을 배제시켜라. 대표기업만 가니까 대표기업 압축하라. 대표기업의 종목만 해라. 이런 쪽에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이 이렇게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수록 기본적 사항이 더 부각되는. 그래서 우리 동학개미들도 현명하시니까 그동안 주가 이용해서 이렇게 상장 거래해서 돈을 버시다가 지금은 IPO 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네. 형태가 아마 그런 흐름을 이렇게 타서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 양극화를 의미하는 K자형 경기 커브가 주목을 받고 그리고 선진국과 신흥국의 구분이 더 뚜렷해지면서 신흥국에 대한 디폴트 위험에 대한 경고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 자세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